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네요. 당장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시작되는 미래 배송 기술부터 또 기업 임원들은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피부에 와닿을 텐데 우리 실손보험이 크게 바뀐다는 이야기까지 깊게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큰 그림이죠. 글로벌 기술 경쟁, 그리고 바로 여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뜻 들으면 배달 로봇, 임원 보상, 보험, 반도체, 이게 다 무슨 상관인가 싶잖아요. 이 기술의 발전과 제도의 변화, 또 비즈니스의 현실이 청취자님의 삶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하죠. 음식을 주문했는데 배달기사님이 아니라 로봇이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가져다 준다. 이제 뭐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네요.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레미안 리더스원 단지에서 요기요랑 손잡고 이걸 상용화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국내 최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로봇 한두 대가 돌아다니는 그런 시범 운영을 넘어서요. 실제 상업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업 서비스. 네. 이게 사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기술의 집약체거든요. 로봇이 혼자서 공동 현관문을 통과하고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서 타고. 잠깐만요. 거기서 딱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엘리베이터 호출이요. 만약에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계속 잡고 있으면 주민들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당연히 그 문제를 고려했죠. 자료에 따르면 초기 실증 단계에서 그런 데이터를 아주 집중적으로 수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용자가 좀 적은 시간대를 분석해서 배차 간격을 조절한다거나 여러 로봇이 한 번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한다거나 그런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녹아들기 위한 운영의 묘가 필요한 거죠. 아하, 그런 디테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런지 주민 만족도가 무려 95%에 달했다고요. 솔직히 저는 이 수치가 좀 믿기지가 않는데 보통 이런 신기술 들어오면 불편하다, 위험하다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오지 않나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료에 나온 주민 인터뷰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역시 비대면 선호 현상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특히 배달기사님과 직접 마주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늘었잖아요. 네, 그렇죠. 둘째는 정확성입니다. 사람은 가끔 동이나 호수를 헷갈릴 수 있는데 로봇엔 그런 실수가 없다는 점을 높이 샀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의외였는데 프라이버시 문제를 꼽은 주민도 있었습니다. 프라이버시요? 네, 내가 뭘 시켜 먹는지 굳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건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일리가 있네요. 이 성공에 힘입어서 서비스 범위를 단지 반경 1.2km까지 넓히고 음식점도 130여 개나 추가한다니 이제 정말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건설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아이파크에서 비슷한 로봇 서비스를 도입했거나 준비 중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단순히 신기한 서비스 경쟁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거죠. 개념 자체를요. 네, 미래의 아파트는 그냥 사람이 사는 공간을 넘어서 로봇이 24시간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봇 친화형 인프라를 갖추는 것.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는 일종의 신호탄인 셈입니다. 이런 옹청단 기술 혁신이 상용화되려면 천문학적인 투자, 그리고 핵심 인재가 필요할 텐데요. 바로 그 인재를 어떻게 붙잡아 둘 것인가? 이 문제가 오늘 두 번째 핵심 주제, 기업의 보상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최근 많은 기업이 도입한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RSU라는 제도가 큰 변화를 맞고 있다고요? 네, 지금 두 가지 큰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이 RSU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딱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RSU랑 스톡옵션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네네. 스톡옵션은 미래의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 가격보다 높게 올라야만 의미가 있는 약간 복권 같은 성격이 있죠. 반면에 RSU는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을 채우면 주식을 그냥 공짜로 받는 겁니다. 보상의 확실성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RSU가 사실상 월급을 주식으로 주는 거랑 비슷한데 여기에 세금 혜택까지 주면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렇게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두 번째 변화가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데요. 회사가 잘 돼서 주가가 오를수록 RSU를 지급한 기업의 장부상 순이익이 깎여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회사가 잘해서 주가가 오르면 직원들한테 줄 돈이 늘어나서 장부상으로는 손해를 본다는 거잖아요. 이거 마치 제가 친구한테 나 대박 나면 한턱 크게 쏠게 약속했다가 진짜 대박이 나서 제 지갑이 거덜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바로 현금 결제형 RSU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건 나중에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의 가치만큼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회계 규칙상 미래에 줘야 할 이 현금의 가치를 주가 변동에 따라 계속 다시 평가해서 비용으로 반영해야 돼요. 그러니 주가가 오르면 회사가 줘야 할 현금도 늘어나고 회계장부상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으로 RSU 관련 비용이 막 수천억 원씩 급증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하,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회계적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주가 변동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주식 결제형 RSU, 그러니까 현금 대신 실제 주식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그럼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주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는 없을까? 회계 장부를 깔끔하게 만드는 대신 그 부담을 기존 주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복잡한 경영 판단의 결과가 나빴을 때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이 지점에서 바로 한국 비즈니스계의 뜨거운 감자, 배임죄 논란이 등장합니다. 배임죄. 정말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는데도 결과가 안 좋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서 경영의 족쇄라는 비판이 많았죠.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배임 혐의 사건의 무죄율이 6.7%로 전체 형사범죄 평균 무죄율의 2배가 넘네요. 결국 이건 뭐 필요 이상으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배임죄 폐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멈춰선 상태입니다. 과거에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특정인을 위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합의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경영 판단 원칙, 그러니까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 설령 손실이 나도 차겸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현실적인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의 보상이나 배임죄 같은 문제는 사실 우리 일상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정부의 정책 결정이 우리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다음에 다룰 실손보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지갑 열기 전에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이더라고요. 오는 4월부터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고요. 네, 핵심은 받는 만큼 더 내는 구조를 강화해서 일부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 쇼핑을 막겠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비중증 비급여 항목, 예를 들어서 영양주사나 도수 치료, 무릎 MRI 같은 것들,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오릅니다. 특히 자료 보니까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꼽혔던 도수 치료는 본인 부담률이 90%까지 치솟고 미용 목적의 비타민 주사는 아예 보장에서 빠진다고 돼 있네요. 연간 보상 한도도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고요. 이건 뭐 거의 웬만하면 청구하지 말라는 신호처럼 들리는데요. 상당히 강력한 조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극약 처방이 나왔는지 그 배경을 보면 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자료에 나온 통계가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어떤데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단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타갔다고 합니다. 9%가 80%로요? 네. 반대로 65%가 넘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보험금은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고요. 결국 필요할 때 쓰려고 붙는 보험의 본질이 아니라 일부에 의해서 안 쓰면 손해라는 식으로 변질된 게 문제의 핵심이었군요. 다수의 성실한 가입자들이 소수의 과잉 진료 비용을 전부 떠안고 있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보험료 100원을 받아서 보험금으로 119.3원을 지급하는 아주 극심한 역마진 구조에 시달렸고요.
지난 5년간 누적 적자가 무려 10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0조요? 네. 이대로 가면 실손보험 제도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나온 고육지책인 셈이죠. 물론 보장이 줄어드는 만큼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보험료는 기존 4세대 실손보험보다 약 30%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40대 남성 기준으로 월 2만 원 정도 내던 보험료가 한 1만 5천 원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실손보험 개편은 어떻게 보면 국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국내 정책의 변화가 글로벌 기술 경쟁이라는 더 큰 파도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가 한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첨단 AI 반도체 일부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명확한 타겟이 보입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AI 반도체 공급망이 워낙 복잡해서 바로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거든요. 첫째,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이 AI 반도체를 설계합니다. 둘째, 대만의 TSMC가 이 설계도를 받아서 위탁 생산을 하죠. 이때 한국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부터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받아서 칩에 결납합니다. 셋째, 이렇게 완성된 AI 반도체가 다시 미국으로 수입된 뒤에 전 세계 고객들에게 판매되는데 그중 가장 큰 고객 중 하나가 중국입니다. 이번 조치는 바로 이 마지막 단계, 즉 미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25%의 통행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견제하려는 의도네요. 그렇다면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HBM을 공급하는 우리로서는 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 HBM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요? 네, 백악관이 미국 내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이 관세를 상쇄해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거든요. 현재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각각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중국에 팔지 말고 아예 우리 땅에서 만들어서 팔아라. 이런 강력한 압박이자 동시에 유인책이군요. 네, 바로 그런 셈이죠. 이런 글로벌 압박 속에서 한국 내부의 반도체 전략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이죠.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옮기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호남권을 중심으로 새만금 이전론이 불거지면서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사실 반도체 공장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입지 선정의 핵심 변수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미 수십 년에 걸쳐서 수많은 협력업체 생태계와 고급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변수거든요. 이에 이상일 용인시장이 수도권 규제를 풀어도 모자랄 판에 입지를 옮기라는 건 글로벌 경쟁에서 탈락하라는 얘기다 라며 강하게 반발했고요. 결국 청와대가 정부가 강제 이전을 검토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기업이 판단할 사안이다 라고 선을 그으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해프닝은 반도체 같은 국자 전략 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라는 기술적 문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치적 명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현실, 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오늘 현관앞 배송 로봇에서 시작해서 기업의 법적 책임, 개인의 실손보험, 그리고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까지 기술과 정책, 국제 정세가 우리 삶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야기들은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정부는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개인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죠. 네, 그러네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현대 경제 속에서 개인의 책임과 기업의 자율성,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라는 이 세 축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